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늦었네요, 정말. 아줌마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매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알아두면 피가 되고 또 그리고 살이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는 것까지 좋은데 살이 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적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고 날카롭게 짚어주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 전문 경제연구소장이다. 이런 수식어는 제가 그냥 붙인 건데요. 어때요? 첫날부터 방송사에 크고 내서 나한테 넘기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도 부담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 당연하거다 일단 이런. 뭐 알기 쉽게, 네. 재밌게 네. 하자 주입니다. 네. 네, 제 말은 무시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네, 알고 싶고 재밌게 하시겠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그렇다면요. 이제 우선 제가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번에 정부에서 이게 사실 내년 대선을 좀 의식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대잖아요. 네. 근데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야, 소득이 80%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부터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그냥 다 주고 뭐 80% 넘는 애들 자발적으로 환수하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어쨌든 다 흐지부지 되고 홍남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줄 수는 없고 그냥 80%를 잘리자. 그걸 건강보험료 얼마 내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소득 상위 20%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정확히 계산은 못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변호사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내가 저 상위 20%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 뭐, 돈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얼마까지는? 180만 원인가요? 680만 원인가요? 누가? 그 한 집안에 얼마까지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1차, 과거에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얼마 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 80%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는 게 그 집안의 소득이 얼마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당정이 합의한 건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시다인데, 이 건강보험료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많아요,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연소득 기준이에요. 네네네. 이 코로나는 지난해 시작됐는데 코로나 이전 거를 기준으로 준다? 이것도 논란인데다가 네. 또 하나.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5월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도대체 그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 이 기준하고 그리고 어제 다시 이제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TF가 구성이 됐어요. 네. 여기에 기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행안부가 전 국민 이제 주민등록 전산을 가지고서 네. 도대체 80% 소득 하위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근데 이 기준이 좀 달라요. 네. 어제 나온 얘기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합시다예요. 좀 어려운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을 1위부터 노 변호사는 10위 정도 있겠죠. 1등부터 5천만까지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을 중위소득. 이 평균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180%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면 뭐 소득 하위 80% 맞겠지라고 하실 텐데 네. 그러나 정확하게 지난 주말에 당정이 합의했을 때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는 월 365만 원. 4인 가구라면 1억 1,700만 원이에요. 월? 연간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는 4인 가구는 월 975만 원. 4인은 975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졌던 방안이고 그러나 어제 다시 중위소득 180% 이내로 하다 보니까 더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냐면 네. 1인 가구는 365만 원이 아니라 329만 원. 네. 그리고 4인 가구는 878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네. 4인 가구 기준 연봉 세전입니다. 1억 원이 넘는다? 못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숨은 함의가 있는 게 당초 당정회의 합의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고관, 나라의 이제 어떤 재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네. 아니 소득 하위 70%만 줍시다였고요. 여당은 무슨 얘기냐.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피해 지원에서 모두 구별 없이 다 주자. 보편적 지급. 네네. 특히 1인당 30만 원씩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여기서 모처럼 만에 머리를 써요. 그동안은 홍남기 패싱. 거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얘기가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소득 하위 80%로 10% 올리고 대신에 전국민 보편적 성격이 있는 카드 캐시백을 넣읍시다. 여당이 혹한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말 되네? 그러니까 카드 캐시백을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카드 캐시백은 14세 이상 전 국민 대상. 전 국민이 사용하면. 네, 전 국민 대상이니까 저것도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카드 캐시백도 문제가 있고 여기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어제 나온 TF팀에서는 이제 중위소득도 보니까 180%로 가이드라인을 낮춘 것이 실제로 대상자가 줄어요, 그러면. 아니,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지금 기준이라면 1억 1,700만 원까지는 세전소득이라면 재난지원금 받지만 네네. 여기 지금 4인 가구 기준 878만 원, 월 878만 원이라면 네. 1억 원 이상 받게 되면 제외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줄이려고 해요. 대상자를.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 좋아요. 이분들한테 다 지원하는 거 좋은데, 아주 짧은 돈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받을 때는 절대 그 받는 것에 포함이 안 되고, 내야 될 때는 무조건 그 사람보다 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부를 마치 좌지우지하면서 편법으로 모든 부를 치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뭔가 욕을 막 얻어먹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80%만 데리고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20%들은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내가 내면서 너무 기쁘다라든지, 앞으로 내가 내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조금 세금 더 많이 낸다는 이유로 나는 욕을 얻어먹고, 나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나는 바보가 되어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희망이 뭐가 있고, 이 사람은 공부를 왜 해? 그럼 나 공산주의자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강남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지금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따지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이 맞다. 올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4.2% 성장한다고 성장률을 올렸어요. 네. 실제로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돈을 정말 잘 버는 데 많아요.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뭐 비대면 때문에 돈 잘 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수출 잘 돼서 돈 버는 대기업들도 많은데 정말 어려운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상권이에요. 맞아요. 강남의 가로수길도 거의 빈 임대를 내놓은 공간이 1년째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맞다. 그런데 저는 상위 70%, 80%가 아닌 오히려 소득 하위 20, 30%한테 몰아주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8대 위로 왜 구분 지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하느냐.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호환마마보다 싫어하는 거 세금, 차별이거든요. 사실은 세금 더 내, 더 많이 내.
상위 20%가 더 많이 내는 거 맞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2018년에 우리가 아동수당 주자라고 했어요. 네. 최초 아이디어는 야 소득 상위 10%는 빼. 그 사람들은 수당 안 줘도 충분히 애들 교육 잘 시킬 거야 라고 했더니 오히려 9대 10, 10% 가리는데 행정비용. 아유 노영희 변호사는 애가 둘이 있는데 여기 소득이 많아서 빼야 되겠네? 넣어야 되겠네? 이런 과정에서 수천억 들어간 거예요.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 그냥 다 줘도.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쓸데기 없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들어가는 그 거잖아요. 이듬해 전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바뀔 수는 물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가려내는데 이렇게 찬반 논란이 크고 역차별 논란이 생기고 이러면 차라리 다 주고 난 다음에 환수, 세금으로 환수. 걷든가 이러자. 그래서 제가 아마 1차 재난지원금 때 아마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획재정부는 선별적 지급이었고 정부는 이제 보편적 지급이었는데 그러면 다 주고 기부를 받읍시다. 자발적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노영희 변호사나 돈 100만 원 없어도 살아요. 그런 분들은 대신에 안 받는 대신에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줍시다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도 똑같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야당이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고 있느냐. 야, 4월 니네 총선 앞두고 지금 돈 뿌리는 거 아니야? 또 관건 선거 아니야? 표 돈으로 살려는 거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주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네. 아유, 이 재난지원금 받고 소고기 사 먹어서 굉장히 울컥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 풀기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대8 선거라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뀔 수 있고 어쨌든 그래도 정책은 계속 가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희망은 우리에게 주지만 정책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또 실손보험금 얘기도 좀 간단해야 되는데 잠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1분. 1분 내로?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서 카바를 못하는 거. 이제 병원비, 약제비, 보험주자예요. 이게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4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근데 보험은 구간이 명관. 가입자 입장에서. 옛날 게 좋아요. 그때는 본인 부담률도 제로, 자기 부담금도. 근데 보장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져요. 보험사가 받은 돈에서 내준 돈의 비율 보통 한 80%는 돼야 되는데 지금 130%를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병원 많이 이용하고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시는 분은 좋습니다. 보험료 최대 4배까지 오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기존하고 많이 차이가 났는지 이런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다음에 시간을 팡팡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인재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질문을 못했어요. 다음에 제가 따로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슬기로운 경제생활 월요일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경제적인 관심이 좀 쏟아내고 이렇게 머리에 막 아드레날린이 막 팍팍팍팍 나오나요? 사실 그런 거 좀 궁금한데요. 자, 다음 코너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준비해 보는데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인터뷰를 막 하고 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주말에 이런 또 입장을 냈습니다. YTN하고 한겨레 신문같이 그런 곳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대택을 불러다 놓고 본인에 대해서 음해성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나 이거 형사적 고려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대택 씨 발언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지금 현재 정대택 씨와 또 정대택 씨를 인터뷰하는 우리 같이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최은순 씨. 최은순. 네, 최은순 씨가 사실 처음에 사장님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3년 4월 4일. 네, 맞습니다. 2003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송파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이제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돈을 만들어보자 이거였죠. 송파구에 있는 한 300억 정도 나가는 건물이 파산이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약 1,000억대 채권 중에 120억의 국세가 압류돼 있고 네네. 그중에 1순위 152억 근저당권을 양수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선진 기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사장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돈이 없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구원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어쨌든 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 돈은 구하는 중이었는데 내 수중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구하는 중이지 그거는. 일단 구하는 중이었다. 응, 그다음에 그래서 옆에 돈 준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가져온 거예요. 10억 내가 내겠다. 예. 그 사람이 낸다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로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균분하기로. 내가 10억 원 낼 테니 정보는 네가 됐고 모든 점유는 네가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수익이 나면 우리 50%씩 나누자. 균분한다. 균분하다 50% 나누자. 이익도 반, 손해도 반. 그렇지. 그럼 당연히 투자 개념, 동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민법상. 근데 자 그렇게 가지고 했더니 4개월 만에 53억이나 이득을 했어. 예.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없죠. 그럼 세금도 없이. 예.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해? 야, 나 26억 내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놨어요, 그분이? 자기 내연남하고 나눠 먹어라. 내연남이 누구야? 있어요. 유명한 브로커 있어요. 자, 그럼 브로커가 있어요. 예. 브로커가 그냥 26억을 돌려주고 자기는 26억만 가지려니까 갑자기 너무 아까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압류 승소 받아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치윤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누가? 정대택이가. 정대택이가 예. 최은순이가 나에게 돌려줘야 될 26억을 안 돌려주고 있으니 이 약정서에 기해서 나는 돌려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가압류 승소하고 승소하겠지 당연히. 배당금에 대한. 예. 그랬는데 왜 뒤집어졌어요? 한 달 후에 안강민이라는 어마어마한 정관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그리고 법무사를 그 약정은 불변이다. 이 약정으로 걸어온 이 민사소송 이길 수가 없다. 네. 약정을 강요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강요 아니면은 그 약정서는 이렇게 도장 딱딱 찍혀 있는 그 약정서는 유효야.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정대택이가 강제로 작성한 걸로 만들어라. 하고 법무사를 효율해가지고 같이 상피의자로 고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들어가서 진술하는 것보다 누명 씌우는 것보다 상피의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같이 고소를 해요. 100 법무사를 상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예, 만들어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겠지. 정대택이가 이 사업에서 남으면은 너 뒷전에 있었는데 돈 줄 줄 아냐? 내가 너 그 평생 먹이 살리겠다. 아니면 그 정대택이 압류해놓은 돈에 반을 주겠다. 네. 그 효율로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양심선언하고 나중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예. 참, 이게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짓말 해가지고 소송을 이기게 만들어주더니 본인도 다 배신당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산 안 해주죠. 그냥 조금 주고 끝내려고. 자, 그럼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네. 왜 회장님은 왜 아직까지도 이걸 물고 늘어져? 그냥 포기하지.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 이런 것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돈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발붙임을 하면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네. 그런 소명 의식 때문에 순전하게. 그런 어떤 그 정의감이 네. 앞섭니다. 돈은 네. 두 번째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 번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들어봤어요. 네. 그 얘기의 요점은 이거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자기는 줄리도 아니었다. 나는 바빴다. 그런데 내가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쫙 했잖아요. 예. 제가 딱 들어봐도 그래요. 아니, 부잣집 딸이고, 그렇잖아요. 또 집에 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굳이 그 사람이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아, 그래요? 걔는 저는 그 걔를 2003년 5월 초에 만나요. 그 치은순이가 저를 소개해가지고. 내 딸이다. 처음에 흉을 봐. 의사한테 시집 보냈더니. 그때 혼인신고도 안 했대요. 이혼하고 와가지고 네, 내가 똥을 싼다. 그냥 막말로. 그런데 저를 처음에 소개했을 때 본 인상이 지금도 아주 그 어린아이가 뭐 애들이고 그냥 그런 애들도 보여요. 지금도 제가 그한테 여기 메시지를 쓸 때는 그냥 명신이라고 호칭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유흥업소에서 일한 거가 근데 걔가 말하는 걔 뭐 이름, 걔 예명은 줄리는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김명신을 그 김명신일 때 예명을 줄리로 쓴 건 확실하고요. 네네. 저한테 뭐 어떤 팩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08년 10월에 나한테 집중적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그때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해요. 네. 김건희라고. 그것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양재택이라는 검사하고, 네. 뭐, 동침하고, 네. 그리고 여행 다니고, 네. 걔가 살던 2004년도경에, 이 김명식이가 살던 가락동 201호에 양재택은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가 주말에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올라오면 밥 해준 밥을 먹여준 그런 분도 뭐 주머니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본인과 관련해서 증언하고 뭐 나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가 지금 사장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죠. 예, 다 있죠. 정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네? 왜 그런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거들을 지금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인정은 안 해주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오픈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 거 말고 깨끗하고 오픈 안 돼 있는 그런 증거도 있어요? 있죠. 뭐예요 그게? 그건 여기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지. 아니 그러다 그걸 근데 스모킹 알려주면은 쟤들은 하도 교묘하니까. 지금도 제가 처음에 말릴 때 저도 남들 머리를 많이 깎아주고 살았거든요. 예를 봉사를 많이 하고 사건도 하면서 살았는데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쟤들 아주 교묘해요. 무엇을 던져놓으면 그것을 증거인멸하잖아요. 지금 최은순이가 3년 받고 갔잖아요. 지금 네, 구속됐잖아요. 네. 그 사건도 봐봐요. 뭐 책임면제각서니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이런 게 있다며요. 고소는 한 구멍인데 한 길인데 네. 빠져나가는 게 11길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을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죠.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강 뭐 어떤 종류다 이런 것만이라도 말해줘야지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 그러면은 좀 믿음이 안 가잖아. 내가 옛날에 무슨 뭡니까 오늘 안 갖고 삼성 오늘 비자금 갖고 오시기로 사건처럼 했잖아. 뭐 있다 그러고 안 해놓고 지금 나올 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엑스파일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학원 이런 것도 윤석열이한테 다 갔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부인하니까 그렇지.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시에 네. 내가 그런 걸 너 장모의 내연남 이 사람들은 그 범죄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다 보냈던 거예요. 범죄 리스트 만들어서 다 보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네. 그것들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요. 엑스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엑스파일을 사장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드는 82쪽짜리. 어.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82쪽짜리는 사장님이 만들었고 예.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도 이제 한 3가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누가 자백했잖아요. 그 열린 공감에서 리스트 6쪽짜리 만드는 거하고 네. 82쪽짜리는 정대태희가 만들어서 그동안에 뭐 국회에 요즘 말하는 국민의힘 옛날 새누리당 네. 그 법사위원들한테도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자료로 제공했던 거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던 거고 근데 그때는 간과하다가 네네. 최근에 그것을 가지고 뭐 유포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최은순 계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밖에서 말하는 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사실적으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처가 김명신일 때 친척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그 양재택에 미국에 있는 가족의 외화를 송금하잖아요. 네네네. 외화 송금 신청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그것이 거기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적에는 누구든지 전문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증폭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정대택 씨하고 최은순 씨 측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 최은순 씨 측을 절대적으로 도와주었던 검사, 양재택 씨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양재택이 하나 갖고는 안 됐죠. 양재택 석동원. 양재택이가 2003년도에 중앙지검에 형사사부장하고 뭐 총무부장도 하다가 네. 2004년도에는 대전지검 차장으로 네, 진급했잖아요. 근데 제 사건에는 그 검사 출신 송인준 있죠, 송인준. 네, 네. 대구 고검장 하다가 헌법재판관. 네. 헌법재판관실에서 내 사건을 브리핑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송인준이가 동부지검 명동성한테 전화를 해요. 뭐 이렇게 뭐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겠네. 내 사건은 검사가 힘이 있는 검사가 자기의 힘이 있는 다른 검사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무사를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사가 그러잖아요. 그 법무사가 모해중으로 이제 자백을 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니까 네, 법정에서 네, 네. 나 같은 하자는 법무사한테 네. 정대택을 고소할 때 안강민 변호사한테 고소장을 써서 고소 대리를 시키면서 또 800만 원밖에 안 줬다는데 나 같은 하자는 법무사한테 어떻게 2억씩을 주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날 변호사법으로 구속시키냐. 네. 나는 모해위증을 했다. 그렇게 이런 했는데도 것도 덮어버린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해위증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되고 네.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가 되더라.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있고 조직 논리가 있는 판검사들이 자기네가 판단해봐가지고 자기네는 안 다치는 쪽으로 저 사람은 다쳐도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법리를 좀 적용시켜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신조어. KBS 홍사훈 기자가 제 사건을 취급하면서 유검, 검사가 있으면 유검 무죄. 무죄다? 예, 무검, 유죄.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3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줄리라는 분은 사실 유흥업소에서 꼭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이 도이치모터스 혹은 이 라마다 르네상스의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름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줄리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네. 그리고 이 라마다 르네상스의 조회장의 총애를 받아서 본인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받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그 법대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자리를 마련할 때 가서 인사도 하고 인맥을 쌓게 하고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이 보이긴 해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법무사를 회유할 때 그 녹취록을 내요. 내가 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럼 거기 보면은 현직 검사, 판사가 그러는데 작정서를 이제 정대태가 쓴 걸로 넣으면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법무사 네가 이렇게 도와줘라. 그런 코치를 받아갖고 전달한 게 김명신이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김명신이가 사귀던 양재택은 실제 잘 나가던 검사고. 나하고 이렇게 그 검사하고 진술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아, 차장 검사님 그런단 말입니다. 네, 2004년도 한 5월, 6월 그런 경에.
거기서 뭐 전화를 뺏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저희가 윤석열 측의 대변인하고 제가 한번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맞대질 한번 예, 시켜보세요. 한번 맞대질 한번 제가 한번 근데 시켜볼게요. 윤석열이한테도 편지 3번 보내요. 너 이 여자하고 살면은 네 망신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 망신이다. 좋아요. 윤석열한테만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고 절친이라는 남기춘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 알아요. 남기춘이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내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그냥 그거고, 뭐, 당연히 논문 얘기도 나오겠지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습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남은 뭐 로미오와 주리엣도 아니고 이것은 계산적으로 만난 거예요. 범죄자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이가 김명신을 알게 된 경위는 김명신을 정말 요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해가지고 양재택, 김명신, 최은순 셋을 뇌물 공여, 뇌물 수수로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뭐예요? 증거. 의화 송금. 외화 송금한 거? 네. 이런 거 첨부해서.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찾아간 게 조나무기를 찾아간 거예요. 조나무기를 찾아가서 아빠인지 아버지인지 어떻게 하고 오니까 하니까 그때 잘 나가는 윤석열이 중수부에 윤석열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김명신을 처음 만날 때 피의자인 줄 알면서 양재택의 애첩인 줄 알면서 2012년 3월 11일 결혼하기 전 약 3년간 동거 생활한 죄를 물으라 이겁니다, 저는. 뭐 동거생활하면 뭐가 안 좋아요? 동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불법이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누구 흔히들 뭐 변호사님이 그런 말. 윤석열 검사 신분이란 말입니다. 검사 신분. 검사 신분이란 거는 말입니다. 검사. 자, 있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범죄 있는 곳에 검사는 뭐야 하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범죄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김건희가 8억 5천짜리 전셋집에서 윤석열이는 양아치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건 본 적이 없잖아요, 눈으로. 육체적인 내가 그 집에다 편지해서 다 그 집에 사는 거 확인했죠. 그 집에 오케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추적을 해 나가는데 먼저 306호에 이제 그것도 윤석열 장모가 난 자랑을 해요. 저 장모 양재택이가 특별 분양 받아준 건데 그 중도금nen이라고 똥을 싸고 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집에는 없고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사람하고 동거한다. 내가 2년 진역 갔다 온 거 알잖아요. 네네. 갔다 오니까 다른 남자하고 동거한다. 중추부에 뭐 알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 네네. 등기부등을 딱 띄니까 김건희로 전세득권 등기가 돼 있고 거기에다 수취인 윤석열에서 등기 편지 보내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나누겠고요. 예.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예. 윤석열 씨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한번 윤석열 씨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 대지를 한번 할 수 있는지 예. 입장은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예. 두 분을 꼭 대지시켜가지고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환영합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이 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객관적 증거로. 그러죠. 아까 말한 스모킹 건 예. 나한테 안 보여줬지만 예. 갖고 와야 돼요. 예. 다음에 꼭 갖고 와야 돼요. 그때 하여튼 상황을 봤어요. 예. 가져올 수 상황 있어요. 봐서? 갖고 다녀요, 저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속에 꼭 있어요. 음성이 다 있고. 다음에는 꼭 그걸 보여주시는 걸로. 한마디 더 힌트 해주면은, 줄리라는 이름을 쓰면서 같이 나와야 르네상스 연회장에 참석했던. 네. 그리고 뭐 그런 몸성이 있어요. 박정희의 뭐 그 안가 얘기까지 사실 어제 하셨는데 양재택이가 정말인지 아닌지 대련 제가 아파트 201호에서 확인해보고. 자고, 김명신하고 8층에 네,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좀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예. 제가 실제로 진실을 한번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영합니다. 네. 저는. 네. 자, 오늘 2021년 7월 5일이죠. 8시 50분 됐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안 그럴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대태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윤석열 전 총장과 사실은 이제는 정면 승부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취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에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대변인과 우리 정대택 어르신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너무너무 흥분했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